안녕하세요. 3월 26일 화요일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저희가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앞두고 울산의 각 지역구별 후보 모시고 대담을 나누고 있죠. 우리 지역,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텐데요. 아무래도 정치하면 떠오르는 게 갈등, 경직된 태도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리실 텐데 저희는 이 시간 동안 후보자의 일상부터 공약까지 소통하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 순서는 각 후보자 일정에 맞춰서 조율했다는 점, 일정이 맞지 않아서 출연하지 않는 후보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동구 국회의원 후보 김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 방송은요,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의 일정 때문에 3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녹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동구 지역 후보들, 그러니까 권명호 또 이장우 후보의 동의를 받았고요.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동의도 함께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는 라디오는 여러분께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4.10 총선을 앞두고 울산의 각 지역구 후보들과 대담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들리는 라디오 똑같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함께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동구 김태선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최측근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후보자의 일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이 사전 인터뷰는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요. 동구 지역 세 후보의 컷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점 여러분께 공지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후보자의 일상을 아는 측근의 인터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울산시 정무수석으로 근무하실 때 정무수석 보좌관으로 같이 일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동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일을 하면서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뚝배기는 장맛이라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좀 사람이 깊이가 있고 착하고, 그리고 쉬는 날엔 어디세요? 물어보면 도서관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좀 쉬는 날에는 뭐 TV 보고 있어, 뭐 야구 보고 있어, 뭐 있잖아요, 뭐 낚시 중이야 뭐 하는데 도서관이야 그렇게도 하고, 아이들 본인 막 가르치세요. 그 큰애 작은애가 공부를 잘해요. 교육을 이렇게 시키면서 애들이 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전혀 안 맞아요. 완전 FM까지는 아닌데 어지간하면 FM으로 하려고 해요. 제 삶도 많이 달라졌죠. 제가 4년 전부터 아침 5시에 기상을 했거든요. 일명의 청와대 시스템이라고, 청와대에서 아침 새벽부터 회의를 한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침에 저희가 1년 넘게 현대중공업 6개 출입문 피켓팅을 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대. 우리 후보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 아프면 내가 좀 쉬겠잖아요. 그런 마음 알죠? 어떤 마음인가요? 근데 이제 할 때는 좀 힘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몸에 배에 있다 보니까 일을 대하는 태도나 성과나 이런 게 눈에 보이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보니까 본인이 잔소리를 많이 하죠. 형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잔소리꾼이라고. 본인 되게 완벽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모여가지고 밥 먹고 술 한잔하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허당이고요. 그 말투 있잖아요. 말투가 서울 말투예요. 정서상 거리감이 좀 있는데, 변호하자면 기자 시험을 봤어요. 표준어를 쓰는 그 연습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바로 안 바뀝니다. 지역민들한테 미포초등학교 나왔고 현대중학교 나왔고 현대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꼭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빨리빨리 진행되고 말로 사이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에 비해서 좀 우직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묵묵히 좀 바라보고 그냥 깊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본인은 또 착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세요. 그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뭐 지금처럼만 초심만 잘 지켜주시고 동구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고민하고 또 행동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인터뷰는 김대연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사무국장의 인터뷰였습니다. 후보님, 네. 사실 저는 이 사전 인터뷰를 먼저 접하고 에이, 사투리가 약간 섞인 서울말 흉내내는 거겠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그게 제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네네. 왜요? 제가 20년을 울산 동구에 있다가 이제 20년 정도, 19년 정도를 서울에 있다가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네. 제가 다시 동구 내려왔는데 사실 고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글쎄요, 이게 이렇게 몸에 배워가지고 네. 지금은 오히려 선거 운동하는데 이 사투리가 안 나와서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 토박이다. 네, 근데 동구의 친구들을 만나면 네. 오히려 좀 하대를 하게 되면 친구들하고 후배나 하면 자연스럽게 사투리가 섞여 나오면 저도 같이 쓰는데 네. 근데 뭐 하는데 뭐 밥 먹었나 이게 하는데 네네. 이게 약간 경어체가 들어가고 푯말이 들어가면 이게 딱 그냥 FM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아직까지. 네, 네, 네. 고민이실 선거운동에 필요가 있나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저희 일단은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아유, 전달력도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과찬이십니다. 일단 저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진짜 인상 깊었던 게 큰애와 작은애 공부를 직접 가르치신다고요? 네, 이게 아이가 몇 살이에요? 전 지금 첫째가 저희 두 딸 아빠인데요. 네. 첫째가 5학년이고 예. 둘째가 2학년입니다. 2학년. 그래서 첫째가 수학을 네. 저하고 계속 공부를 같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그 교육청에서 하는 영재도 붙었고요. 우와. 네, 저하고 수학에서 영재 붙었습니다. 지금 아이가 5학년이면 아직 호르몬이 발전하기 전이어서 그 아이의 반응은 어때요? 맨날 부딪힙니다. 매번 싸우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기싸움 중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기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제가 질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이렇게 가르치고 약간 좀 짜증도 내고 해결하고 애가 스스로 이걸 터득해서 이해하는 걸 보면 네. 이게 저 스스로 약간 카타르시즘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아까 그 김대영 국장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제 힐링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화가 나는 경우는 없을까요? 오히려? 매번 화나죠. 매번 화나는데 그러면서도 참고 이제 제 아이가 이걸 이해하면서 스스로 풀었을 때 이게 느껴지는 그게 게 더 크다. 예, 그 기쁨이 더 좋은 것 와. 같아요. 진짜. 예. 지금 쉬는 날에 보통 뭐 하십니까 하면 도서관에 있다 이런 답변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도서관 가는 거 아니고요. 네. 우리 애들하고 같이 도서관 가는 거거든요. 아이들하고. 오해가 있었네요. 역시 우리 후보님은 도서관에서도 공부를 하셔 이랬는데 그건 아닌 아닙니다. 거군요. 네네. 저 아이들이 책을 좋아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책 빌리러 가고 저도 그 틈에 그냥 같이 좀 책을 좀 1년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정이 매우 바쁘십니다만 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살짝 들어보면 가족과의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저는 가족이 아까 전에 힐링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족과 같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밖에서 받던 스트레스를 집에서 좀 푸는 스타일인데 그건 이제 와이프가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잘 마련해주고 와. 아이들이 워낙에 또 스킨십을 좋아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딸들이 좀 크기 시작하면 스킨십을 거부하는 날도 올 거잖아요. 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진짜로. 네. 아, 진짜 평범한 네. 딸을 둔 아버님이시네요. 네. 네. 시집 안 보낼 겁니다. 네. 네, 앞으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1년 넘게 동구 지역에서 출퇴근 인사를 하고 계신다 이런 네네. 얘기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럼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2023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처음에 이제 출근 인사를 하면서 아마 노동자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언제까지 하나 보자 라고 했다가 한 2달 지나니까 에이 저러다 말겠지 했던 것 같고 한 반년 6개월 지나가니까 꽤 하네. 그리고 정말 10개월 지나가니까 이제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1년 지나니까 악수가 이제 청해 오고 이게 변해지는 게 많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걸 또 느끼셨군요. 이렇게 몸소 느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지금 잔소리꾼이라는 단어도 나왔었고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어떤 안타깝지만 부분을 동의합니다. 주로 잔소리를 하시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잘못된 지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의 잘못된 거는 제가 그 스스로 저도 지적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른이든 아이든 제 친구든 잘못된 것이면 야, 이거 아니야. 그 왜 아닌지 막 설명하고 또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좀 지적을 좀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거 해보셨어요? 네네. T 네네. 완벽한 T는 맞으시? 아닙니다. 티 아니다. F세요? 네, F입니다. 네네네. 와. 네. 의외네요. 지금 후보님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 새벽 5시부터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실까요? 요즘은 출근 인사 때문에 새벽 5시 좀 넘어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출근 인사를 하고 식사하고 거리 인사하고 그 행사 다니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 인사하고 또 이제 저녁에 회의하고 또 마지막 야간 인사까지 해서 그 요즘은 한 17시간, 18시간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계속 밖에 계시는 네. 거군요. 네네.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잖아요. 요즘 날씨 진짜 힘듭니다. 예. 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울산이 있었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벚꽃이 펴야 되는데 벚꽃이 안 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네, 요즘 비 맞고 있느라고 우비 좋은 거로 장착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어제도 비가 많이 왔는데 좀 버틸만 합니다. 이제 뭐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착하다라는 단어도 꽤 많이 나왔어요. 가장 많이 나왔는데 후보님을 일컬어서 착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셨고요. 또 후보님께서 평상시에도 정치는 착한 사람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그럼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착함이란 어떤 걸까요? 저는 이렇게 아까도 그 사무국장 얘기했는데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꾼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착하다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착함의 규정은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 약자와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그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좀 정치를 하고 싶고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앞서 사전 인터뷰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네.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가장이고요.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아빠 그리고 남편으로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직업이 정치인이라는 것 뺀 외에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의 40대 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후보자의 일상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샵 2848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의견 주시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후보님께서 또 진영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의견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약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지금 김태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는 1년 정도 선거운동을 선거운동은 아니죠. 큰일 납니다. 사전 선거. 아침 인사를 쭉 해오셨지만 네. 대다수의 울산 시민들께 이름이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지금까지 여정 그런데 또 4년 만에 다시 후보로 이름을 올리신 거더라고요. 네.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22대 총선 재수생입니다. 21대 총선 때 낙선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송철호 시장님이 송철호 시장께서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울산시 정무수석으로 2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무수석 하면서 이제 지방행정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동구의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서 좀 헌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후보께서 준비한 공약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중에 키워드를 딱 3가지 정도로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저는 지방 소멸 그리고 하청 노동자 그리고 관광 산업 이 3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청 노동자, 관광 산업.
관광산업. 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이 중에 가장 시급한 동구의 현안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 울산 동구가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지방 소멸 지수를 그 산업연구원에서 적용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네. 근데 소멸 우려 혹은 위험 지역으로 59개를 분류했는데 네. 그 중에 울산 동구가 포함됐거든요. 저는 동구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지금 가장 큰 게 저한테 와닿아 있는 얘기고요. 그 동구의 지방 소멸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방 소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조선업 인력난 그리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처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울산 안에서 뉴스를 전하는 사람의 시각으로서 저의 시각으로서는 얼마 전에 울산의 인구가 살짝 늘었는데 그게 동구 지역의 근로자들이 늘어서이다. 라고 했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이주 노동자가 그 작년에 정확한 통계는 작년 제가 10월달, 11월달쯤에 봤을 때는 한 8천 명 정도 됐었는데 네. 올해까지 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을 거고요. 예. 아마 많으면 15,000명까지 간다고 합니다. 근데 동구가 인구가 15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10분의 1, 1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주 노동자인 셈이어서 이에 대한 좀 대책이 좀 더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 그러면은 이 현안을 해결할 방안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법률을 좀 찾아보면 지방소멸 대책 특별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구하고 다른 지역하고 소멸 위기 지역 환경이 다르죠. 그리고 원인도 다양한데 이게 획일화된 방법으로는 이 법률로는 실제로 그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네. 그래서 제 첫 번째 공약으로는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대책 특별법안을 만들겠다는 네. 것이고요. 이것은 그 동구의 출산, 육아, 교육, 주택 그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울산 동구에 맞는 맞춤형 지방소멸 대책 법안을 좀 만들겠습니다. 예. 네. 동구가 그러면 어떤 지역과 특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동구가 그 지금 가장 큰 건 조선업 경기가 휘청거리면서 네.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다시 동구를 찾고 있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작년에 현대자동차에서 400명 그 공채를 해서 네네.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때 전국에서 18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 지원을 했었고요. 예. 아마 동구에 있는 하청업체 다니는 청년들도 많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지난번 토론회에서 봤던 자료를 좀 인용을 하면 네. 그 2014년 기준으로 제조업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현대중공업에서는 그 150불 받았습니다. 네. 근데 2023년 기준으로 치면 98만 원을 받거든요. 아. 만 원이 아니고 약 10년 98을 받거든요. 정도 만에 많이 줄었군요. 엄청 줄은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없다 해서 이주노동자 들어오고 이주노동자 들어오니까 문화적 차이 생기고 막 이런 문제가 다양하게 좀 생기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네. 일자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런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죠.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군요. 예. 이게 인구 절벽, 지역 소멸 문제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그런 공약일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지금 뭐 인구 문제 잠깐 얘기를 꺼냈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정주 여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그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울산대 그때 완전 환원. 지금 1학년만 하고 서울로 다 가버리는. 네. 그래서 서울에서 다 취업하고 있는 이 문제. 울산의대 완전 환원해서 의료환경 개선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아이들이 나오면 그 밤에 아프면 아이들이 갈 병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다른 후보들도 다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달빛 어린이 병원이죠. 네, 달빛 어린이 병원 유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정말 네. 여든 야든 다 공통적으로 내세우시네요. 그럼요. 이거는 그 살기 좋은 정치권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 동구에 이제 시내버스 얼마 전에 울산시에서 발표한 거를 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거 개편안을 바꿔야 된다, 잘못됐다라고 기작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동구 맞춤형 시내버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개편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소상공인 금융 고정비용 지원 등을 통해 가지고 의료, 교통, 교육, 보육 이 살기 좋은 정지 요건이 갖춰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보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만 동구 지역 민들께서 많이 실시간으로 접속을 해주셨는데 많이 남겨주신 질문 가운데 하나가 교육이었어요. 네네. 지금 울산 동구에 보면 울산 동구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문로라고 있습니다. 항문로. 네, 동구청 밑으로 길이 있는데 여기에 학교가 11개가 다 모여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모여 있는데 이 좋은 환경을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지금은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서 지금 조만간 내년이나 혹은 내후년쯤에 이제 폐교가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제 공약으로 넣었는데 이 학문로를 교육의 전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 아무 개성 없고 특성이 없는 학교들만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이 학교들을 하나하나 특성화시켜서 그 학문로를 이 좋은 환경에 있는 학문로를 좀 특성화시켜서 교육 특구로 만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좀 그렇게 좀 추진할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만 어촌 환경을 보유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 울산이 공업 도시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 관광 제한도 많고 실제로 어촌을 끼고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울산이 그 노잼 도시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던데 실제로 먹거리, 볼거리는 많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왕암, 실도, 꽃바위 정말 이쁜 데가 그러네요. 많은데 네. 먹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촌을 쪽으로 해서 꽃바위나 실도 쪽으로 이어진 곳에 그 야시장을 좀 만들어서 그 생선구이나 그리고 그 조개류 이렇게 조개류가 아니고 해산물 네. 네네,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야시장을 조성하는 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나오신 후보께도 똑같이 여쭈었습니다. 사실 바다 환경이라는 게 기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네. 최근에 동구 지역 어민들을 저희가 퇴근길 톡톡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바닷길이 많이 힘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닷길이요? 네. 바다에 나가서 조업하는 네, 환경이 바닷길이. 힘들어졌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후와 관련해서도 혹시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지금 제가 이제 그 민선 7기 때 송철호 시장 정무수석을 하면서 그때 아시겠지만 많이 추진했던 게 부유식 해상풍력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번 김두겸 시장이 들어오면서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이미 좀 불가역적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가 다시 좀 김두겸 시장이 좀 바쁘게 좀 움직이고 있다고 전 들었는데 이 동구 앞바다도 주전도 그렇고 동구에 있는 앞바다도 이 환경이 이제 좋아요. 지난번에 그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무수석 때 조사 결과 보면 전 이 부분을 지금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만약에 제가 당선되면 그 울산시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서 동구의 부유식 해상풍력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고안할 방법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만 부유식 해상풍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역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 건가요? 이게 바다여서 예를 들면 네. 울주군이다, 동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예.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이선호 위원장하고 얘기했었는데 이거 동구라고 주장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 울주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해역에 지금 그 울산에서
몇 킬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네. 지역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렇죠. 거군요. 저는 동그라고 우기고 예. 그리고 다른 분은 울주군이라고 우기고 막 이런. 크게 보면 그렇죠. 울산인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의료 공백. 앞서서 뭐 울산대병원 이야기를 잠시 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울산 전 지역을 놓고 보면 동구가 가장 의료 환경이 좋잖아요. 울산대학 병원이 있는 곳이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울산대 병원이 있어가지고 의료 환경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저는 동구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뭐 다른 게 이런 겁니다. 울산대 병원이 동구만 위한 병원이 아니잖아요. 네. 울산 전체를 관할하고 영남권까지 관할을 하는데 실제로 지역에 울산대학교에 뽑혀가지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수업만 울산에서 하고 그 다음 5년은 다 서울 송파에 있는 아산병원에 가서 수업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전문의가 되고 네. 그 의사가 됩니다. 네. 울산에 내려올 이유가 없죠. 지금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이게 울산으로 당연히 오게끔 해서 삼터를 울산으로 저는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교육청에서 울산대에 이거 시정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울산대학교에서는 그래서 한마음회관 부지를 지금 강의실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요? 그 의과대학에서 강의실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보통은 뭐 수술실도 마찬가지지만 연구할 수 있는 연구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음회관 한 개로는 안 되고요. 엄청 많은 부지, 엄청 많은 건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근데 그냥 강의실 몇 개 드리고 있으면 실제로 뭐 2학년, 3학년 좀만 하다가 또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정말로 이런 미봉책으로 하고 있는 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수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울산에서도 환자를 함께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 예.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예. 무엇보다 큰 게 대학원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의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대학원까지 내려와야지 진정한 환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네. 지금 울산대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그 대학병원들 중에 몇 군데가 울산대처럼 그렇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법률을 위반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법률 위반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시정 명령을 계속 내렸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넘어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를 강하게 저는 시행령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령까지. 예를 들면 어떤 강제 조항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울산의 의료 환경을 좀 높여야 된다. 네. 질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주요 공약 키워드를 지방 소멸과 하청 노동자 관광업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로 말씀을 다 나눈 것 같습니다만 하청 노동자 부분은 조금 빠진 것 같아서 한번 여쭙습니다. 하청 노동자와 관련한 그런 세부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청 노동자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해야 됩니다. 노란봉투법이 원래 노조법 1, 2조 관련된 조항인데 네. 하나는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협력업체 사장이 아닌 원청 사장까지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가지고 지금 다시 이게 폐기가 됐거든요. 네. 제가 당선이 되면 바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해서 반드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럴 때 꼭 하나씩 나오는 이야기가 소규모 상공인이거나 중소기업인도 지역민인데 좀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는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요.
그 하청 노동자를 고용해서 네. 사업을 꾸려가는 중소기업인들, 아, 네네네. 예, 소규모 기업인들, 네. 우리도 힘들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 오히려 그 노란봉투 통과되면 그 하청 사장님의 책임보다는 원청 사장님의 원청 오너 일가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다른 부분은 좀 있어요. 뭐 임금 에스크로제라는 에스크로 계좌에 넣는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별도로 그 노란봉투법 1, 2조 노조법 1, 2조 개정은 저는 하청 협력업체 사장님들도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 지역 사무 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서 이것만큼은 해내고 싶다 하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지역과 관련돼서 말고요. 네. 저는 검찰 개혁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검찰 독재 국가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그 검찰 대통령의 검찰 그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 검찰들이 모든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검찰이 실제로 그 일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명확히 해서 제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공약에 대한 이야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전 지역구 울산의 지역구별 후보님들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미처 드리지 못한 질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나는 여기 질문은 받지 못했지만 이 말씀만큼은 우리 유권자께 지역민께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2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대결입니다. 자기 편 제지어도 다 봐주고 자기 편 땅 투기에 도움되라고 노선 바꾸고 자기 편 세금 덜 내라고 초부자들 감세해주고 그래서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서민 지원 예산 대폭 삭감하고 노동자의 소득세는 자꾸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폭망, 민생 파탄, 국익 포기, 외교 안보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쿠시마 해고염수 투기에 무책임하게 방관하며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젠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수사 사건 대상을 수사 대상을 대놓고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모욕적인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 편, 내 가족들 범죄를 덮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반대 세력들을 혼내줄까에만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권력을 맡긴 겁니다.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죠. 이렇게 잘못하면 국민이 권력을 빼앗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바로 4월 10일 책임을 묻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기 위해서 저 김태선을 믿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톡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방송은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 그리고 다음 포털에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일은 동구 노동당 이장우 후보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김태선 후보님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